안녕하십니까. 이번 피스페어에서 개인정보 비식표 처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관리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파이스웨어 보안사업본부에서 데이터 보안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임재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개인정보 비식표 처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현황과 활용을 시작으로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세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데이터 산업 네 번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다섯 번째,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의 재식별 위험성 관리 마지막으로 비식별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데이터 현황 및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전자장비,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우리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인 생활과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 저장,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통화, 병원 진료, 쇼핑 등 우리 실생활 전반에 걸쳐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개인이 집에서 병원에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서 출발하여 병원까지 도착하여 진료를 받는 동안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은 통신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기사 검색과 SNS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병원 진료 내역은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되어 저장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데이터가 생성, 수집, 저장, 공유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간 생성되는 전 세계 데이터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의 90%는 지난 10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여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15년 대비 약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량을 음악 파일로 따지면 281조 5천억 곡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 75%는 개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적 차원에서도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건 역시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6조 4천억 건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 건수는 20억 8천 6백만 건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산량은 엄청 많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데이터의 생산량, 인터넷 이용자 수, 데이터 접근 용이성, 1인당 데이터 소비량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생산량은 세계 5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디지털 생산량 기준 글로벌 5대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도 하며 전통적 산업 질서를 앞당겨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주 중요한 현황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었을까요? 예, 바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기와 2미터 이내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2미터 이내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은 우리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산하고 소비하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은 바로 데이터 보안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9년 마이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72%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기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제공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최우선 판단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안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법 제도 준수로 꼽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높은 반면 개인 데이터 유출 등 오남용의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IT업계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정부도 디지털 정부 가속화를 위해 과감히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꺼내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IT 시스템들을 모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민간 부분도 여기저기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동안 데이터와 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보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위협은 단연 데이터 유출로 2019년부터 조사 결과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유출은 조직의 평판과 매출에 모두 커다란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자와 클라우드 공업자 보안의 책임을 설명한 책임 공유 모델이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에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물리적 시설, 유틸리티, 케이블 등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보안을 책임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클라우드 내 보안, 다시 말해 네트워크 제어 수단,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구성 설정, 각종 데이터 등 내부 보안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요즘 아주 큰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IT 보안 제품이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사이버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코로나, 코비드 등 키워드로 한 스팸 메일, 악성 코드, 악성 도메인이 우후죽순 파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2020년 4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코비드19의 키워드가 포함된 새 도메인 등록이 약 6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명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 피해는 더 심각한데요. 가상화 서버 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랜섬웨어로 인한 공격은 약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검진자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420만 루피아 하나로 약 36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의 증가는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통제권 보여 방식으로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일종의 개인적인 법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를 하면 개인정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 동의와 사후 철회가 데이터 통제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주체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해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정보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제공 도기를 결정하기 쉬울 텐데요.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방식입니다. 기술적 방식의 전제는 데이터와 데이터 환경 모두를 동등한 위험 요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술적, 즉 시스템적 접근 방식은 정보 주체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환경 전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비식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기술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정보의 기술적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도 하는 방안이 바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방대합니다.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 데이터를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의 영역까지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가명 익명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 식별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바로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직업, 통신료까지 나와 있어 누가 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명 정보를 보시면 이름 중에는 홍, 성만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암호화되어 있고 주소도 마지막 번지수는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같기는 한데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익명정보를 볼까요? 이름도 핸드폰 번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주소도 영등포구까지만 나와 있으며 통신료도 8만 원대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즉 익명 정보만 보면 대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보호하면 되지만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에서 기술적 방식인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면 더 이상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적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적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제대로 운영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은 낮추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용도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용하려면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록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정보 주체가 동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동의할 것인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의제도 하에서 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통제권 방식의 한계 때문에 결국 정부기관은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사후적인 구조인 비식별화 처리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림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1단계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단계 비식별 처리 조치를 진행하고 3단계 적정성 평가, 마지막 4단계는 정보를 활용 용도에 맞게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정보 주체는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식별 처리의 핵심인 비식별 처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사전 검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명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 처리하는 사항을 최대한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데이터가 비식별 조치 후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 결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명 정보의 처리 또는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제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처리에 있어 유의해야 될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앞서 1단계 가명 처리 데이터에 대한 활용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2단계 가명 처리에서는 가명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1단계 계획했던 내용이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에서 가명 처리가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거나 가명 처리되는 환경 검토 및 처리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가명 처리가 진행된 결과물의 샘플을 확인하여 데이터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전체 데이터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승인 요청이 완료되면 가명 처리 수준에 맞게 가명 처리를 수행합니다. 2단계에서 가명 처리가 진행되었다면 3단계에서는 적적성 검토, 가명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1단계에서 계획했던 가명 처리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지, 가명 처리 승인 요청 내역과 가명 처리 완료된 결과가 적절히 부합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적성성 검토를 진행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고 올바른 가명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합니다. 처리된 결과물에 대한 위험도 분석 모델을 통해 순식별자의 데이터 분포율, 개인정보의 재식별률 지수 등을 확인하여 최초 계획했던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도 되는지를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3단계까지 거쳐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4단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작업 결과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단계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명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한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처리 중지, 회수, 파기 등과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 기록, 작성, 보관 및 공개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의 예시입니다. 가명 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처리 환경의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을 통해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수행해야 됩니다.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의 최종 검토 의견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는 가명 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오른쪽 표는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입니다.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는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의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하여 가명 처리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K 익명성은 데이터 공개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모델입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연결 공격 등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제안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왼쪽의 데이터 세트 A는 비식별 처리가 되기 이전의 원본 데이터 세트입니다. 오른쪽의 데이터 세트 B는 K 익명성 기법에 따라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 세트가 얘기합니다. 표를 보시면 데이터 세트는 총 10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의 원본 데이터 세트에 K3을 목표로 K 익명성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 세트가 B입니다. 우선 A와 B를 비교해 보면 3개의 레코드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변수를 각각 15에서 19, 20에서 24로 범주화하여 속속감들이 조합을 동일한 동질 집단 2개의 구별된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질 집단은 각각 3개, 4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 레코드를 가진 3개의 동질 집단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가 3인 K 익명성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K가 3인 경우 3분의 1 확률로 식별되지만 K가 4인 경우 4분의 1 확률로 재식별 확률이 되기 때문에 K 값이 커질수록 재식별의 위험성은 낮아집니다. 물론 재식별의 위험성이 낮아진 만큼 개별 레코드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 수치가 클수록 데이터 자체의 유용성은 낮아지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높아지는 결국 재식별의 위험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K 익명성의 문제점은 배경 지식 공격에 있습니다. K 익명성을 적용하였으나 여자는 전립선염에 걸릴 수 없다는 배경 지식에 따라 병명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 익명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 L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L 다양성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개별 데이터 범주들이 민감하다고 정의된 변수에 대하여 다수의 값들을 가지도록 추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 범주 안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소 L개의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L 다양성이 적용된 위의 실제 데이터 세트를 보면 오히려 개인에 더 민감한 의료 정보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 세트 종류의 잠재적 공격자가 대상으로 설정한 데이터에 따라 L 다양성 처리 방식도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동질 집단 내에서 세분화된 민감 정보들이 분포가 특정 전체 데이터 세트의 민감 정보들의 분포와 다를수록 해당 동질 집단 내에서 특정 레코드의 민감한 속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L 다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T 근접성 모형입니다. 즉, 유사성 공격을 막기 위해 원본 테이블과 동질 클래스의 민감한 속성 값으로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하여 지정된 값 이상의 경우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T 근접성은 동질 집단 내에서 민감 정보의 분포와 현재 데이터 내에서 민감 정보의 분포 사이의 차이를 T 거리 기준 이내로 통제하는 모형이 됩니다. 이런 T 근접성 모형을 적용해서 데이터 세트를 변형한 예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본 것과 같이 3개의 동질 집단 모두 질병이란 민감 정보 분포가 어느 정보에 편중되지 않는 채 전체 데이터 세트 분포와 유사하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데이터 활용 가치는 매우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재식별 위험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왼쪽 그림은 준식별자 데이터 분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준식별자 내의 서로 다른 데이터의 수가 적을수록 각 데이터의 분포율이 비슷할수록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 처리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오른쪽 그림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ARX를 활용하여 가명 처리 전후의 위험도를 3가지 분석 모델을 통해 표시합니다. 작업 결과 그림에서 가명 처리 전체의 리스크가 100%입니다. 가명 처리 결과 후 리스크가 아주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익명화 지수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도는 낮아지는 한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치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화 지수가 낮으면 프라이버시 노출의 위험도는 높아지며 데이터 활용성에 대한 가치 또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개인과 무관한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과 무관한 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도는 매우 낮은 편이죠. 그러나 개인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낮아 데이터로서 쓰임새가 없습니다. 반대로 맨 오른쪽 특정 인물에게 연결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비식별 처리를 해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개인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분석 목적에 맞게 비식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상황에 따라 프라이버시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가명 정보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본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누구를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자료가 발생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의료 정보, 가명 데이터를 접했을 때는 일반인보다 일반인의 관점보다는 더 많은 의료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명 처리된 개인 데이터를 보고 특정 개인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차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집단에 따라 가명 정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위험성 모형은 보안의 취약성이 악용될 확률과 그 확률이 실현될 경우의 영향력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은 데이터가 재식별될 확률 그리고 재식별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식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재식별될 확률을 낮추고 가령 재식별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식별 위험성 관리 접근법의 목적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존 위험성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정보 보안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위험성 관리 접근법은 정보 보안이란 기술적 영역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식별 처리를 진행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가 유출되어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진행하면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식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된 후에도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왼쪽의 폰은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담당자 지정, 비식별 정보 파일 관리 대장 마련, 정보 공유 금지, 파일 접근 통제, 정보 보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점검 항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식별된 정보라도 내부 요인에 의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비식별 정보는 언제나 식별될 수 있기에 점검 항목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명 처리된 비식별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타깃이 됩니다. 이미 저장된 비식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송 중인 비식별 데이터, 사용 중인 비식별 데이터 등등 우리가 활용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 다양한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비식별 데이터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로써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웨어는 데이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여러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악의적인 공격에 타겟이 되기도 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스웨어는 개인정보를 수집, 탐지, 암호화를 시작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그리고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접속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까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파기까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온프리미스 형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미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스웨어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비식별 데이터 모두 철저하게 보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이 적용에 용이하며 현재 시스템 그대로 별다른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쉬운 적용을 통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여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뛰어난 성능 구현을 통해 빈틈없이 데이터 보안 활동을 지원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관련법 준수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개인정보와 비식별 데이터는 모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진행하고 또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를 진행하여 안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이 끝나면 완벽하게 삭제하여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개인정보 데이터 및 비식별 데이터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가 잘 멈추는 것은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만큼 중요하듯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